여러분, 저희 세계관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상희님이 자매다맛을 언급하셨더라고요. 심지어 세계관 영상을 보셨는데 소름까지 돋아주셨다니 킥슨! 여상희님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소름 돋았고 이것까지 아시다니 했던 걸 보면 제법 많이 맞춘 거겠죠? 댓글을 통해 골든아워 편도 요청 많이 주셨는데 대본은 진작에 써놨지만 현생 이슈로 인해 아직 제작 중입니다. 연휴 동안 빠르게 완성해볼게요. 그럼 그 전에 여상희님이 인정하실 세계관 총정리편 시작합니다. 해적, 혁명, 느와르 이게 다 한 세계관에서 나온다고요? 데뷔 이래로 지금까지 세계관의 1024% 과몰입하고 있는 오늘의 분석 아티스트 에이티즈입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전부 알려줄게. 다만세의 세계관 요점 정리.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에이티즈 세계관의 2막이 시작된 만큼 마침내 피버, 트레저, 더월드 시리즈로 이어지는 1막의 총정리편을 가져왔는데요. 더월드 편 해석 이후 에이티즈가 몇 번 컴백을 하기도 해서 현재까지의 해석 영상들도 되짚어보니 이전 영상들 사이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이나 다소 헷갈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2막을 시작하기 전 모든 내용을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도록 싹 다 정리해왔습니다. 에이티즈에 입덕하고 싶었지만 혹은 얼마 전에 승선했지만 도무지 A고 Z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은 티니분들은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모든 해석은 오피셜에서 제공한 뮤비와 자체 콘텐츠 영상, 앨범 내 부클릿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마세의 세계관 해석은 정답이 아니므로 새로운 해석이나 추가 해석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같이 토론해보면 좋을 포인트들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세계관 해석에 들어가기 앞서 전체적인 스토리의 순서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려 해요. 에이티즈는 데뷔 이래로 모든 앨범을 꾸준히 시리즈 형식으로 내었습니다. 보통 시리즈별 4-5개가량의 앨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기준 지금까지 발매된 앨범을 크게 나눠보자면 트레저, 피버, 더월드, 골든아워 이렇게 4가지 시리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이번 영상에서는 1막에 해당하는 트레저, 피버, 더월드 시리즈를 위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발매 순서는 트레저, 피버, 더월드이긴 하지만 오피셜에서 홍중이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순서는 피버 시리즈가 먼저야. A차원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이 이 2개 앨범이야. 그렇기에 저희는 앞으로 3편의 영상을 통해 이 3가지 시리즈를 시간 순서대로 해석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면서 시간 순서를 이리저리 고민해보고 조합을 해봤는데 홍중이가 말한 순서대로 했을 때만 이들이 해적이 된 이유를 알 수 있더라고요. 사실 데뷔 때부터 해적이라니까 해적이군 하긴 했다만 왜 해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집중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차근차근히 따라와주세요. 아무래도 세계관의 스케일이 큰 만큼 사전 절차가 좀 많죠. 그치만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말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먼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에이티즈라는 팀명이 말해주듯 에이티즈의 세계관은 크게 A차원과 Z차원으로 나뉜다. 사실 다이어리 필름에서 8개의 차원으로 나뉘어졌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우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는 2가지 차원만 나온 것으로 해석했어요. 미지의 세계에서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희 크로모가 너무 탐나서 또 크로모를 찾으러 온 페이트. 이 중 A차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세계이고 Z차원은 추후 더월드 시리즈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지만 미리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중앙정부에 의해 인간의 감정이 통제된 전체주의적 디스토피아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두 번째, 각 차원은 평행세계를 가정하고 있기에 동일한 인물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전제에서 자연스럽게 할라티즈를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요. 에이티즈와 함께 세계관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되는 할라티즈의 유래는 할라할라 뮤비에서 첫 등장한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피셜에서 나온 단어는 아니고 티니들이 할라할라 뮤비에서 등장했다고 해서 할라티즈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
이제는 뭐 거의 오피셜 됐습니다. 이러한 할라티즈가 대개 Z차원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세계관에 관심이 있는 티니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세계관의 분석에 있어서 이들의 정체가 크게 두 가지 설로 나뉘더라고요. 할라티즈가 에이티즈의 내면이라는 설과 Z차원의 또 다른 에이티즈라는 설. 다만세의 해석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라올 세계관 분석 영상들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진 이들을 세계관 속 공식 명칭인 검은 페도라의 남자들로 부를게요. 세 번째, A차원과 Z차원 사이 이동의 매개체는 크로머라는 모래시계이다. 에이티즈 세계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모래시계 크로머는 달의 변화에 따라 기능을 달리하며 초승달이 뜰 때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보름달이 뜰 때 차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홍준 교수님의 세계관 설명 영상에 따르면 일식, 월식, 슈퍼문 등 달과 관련된 여러 자연 현상에도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비밀이라고 해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죠? 이 정도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세계관 해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시간 순서상 가장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인 피버 시리즈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인 8명의 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춘의 열병을 겪고 있는 그들에겐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요. 홍중은 흩어진 가족들을 다시 모으고 싶은 마음에 TV 속 반짝이는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세운 규칙들에 매여 살던 성화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춤추는 한 소녀를 본 후로 그녀에 대한 향수에 시달립니다. 춤을 좋아하는 우영은 시선을 의식할수록 몸이 굳어지는 무대 공포증을 겪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쳇바퀴 같은 일상, 제한된 자유 속 여성의 유일한 일탈은 기계와 악기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시간뿐이었습니다. 늘 잊고 있는 산, 그러나 잦은 이사로 인해 쌓인 외로움과 어디론가 끌려가는 듯한 무력함을 항상 삭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친형을 잃은 윤호는 형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음악이라는 형의 꿈을 대신 이루겠다 결심합니다. 농구선수를 꿈꾸던 종호는 부상으로 인해 자신이 계획하던 미래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타인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혼자의 길 선택하는 민기는 친구 하나 없이 도피처인 음악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이렇듯 저마다의 결핍을 가진 소년들은 심장의 두근거림을 따라 아지트라는 상징적 공간에 모입니다. 세상의 타협과 길들여짐 하나 없는 그들만의 아지트. 이곳에서 소년들은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고 함께 음악이라는 꿈을 키워갑니다. 행복한 기억들이 쌓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꿈이 되어갑니다. 땡스 뮤비는 이 시기 소년들이 함께 쌓은 추억을 다루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에서 산이 에이티즈만의 청춘을 풀어낸 앨범이라 언급하기도 했고 뮤비 곳곳에서도 세상의 규칙을 벗어나고 싶었던 10대의 청춘, 열정, 에너지가 잘 드러납니다. 특히 너 그러다 후회한다고, 조금 더 크면 알게 된다고 등의 가사나 촬영지가 학교라는 점, 멤버들의 의상이 교복이라는 점은 이 뮤비의 정체성이 청춘의 반항과 방황의 서사에 있다는 데 힘을 실어주는데요. 깃발 투항을 하는 게 좀 인상적이긴 하지만 뭐 너네가 행복해 보이니 됐다. 그러나 행복의 순간은 잠시, 타오르던 꿈은 금세 현실에 부딪혀 8조각으로 깨져버립니다. 이는 그 자체로 꿈을 상징했던 그들만의 공간, 아지트의 붕괴로 표현되는데요. 아지트의 존재를 알게 된 여성의 부모님이 이곳을 폐쇄한 것이 표면적인 계기이긴 하나 민기와 종호의 일화는 아지트에서의 시간이 깨어질 것 같이 불안한 찰나의 행복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현실에 부딪혀 혹은 스스로에 의해 또다시 꿈을 잃고 방황하는 소년들.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 저마다의 열병을 겪는 이들에게 언젠가부터 반복적인 꿈이 찾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중은 꿈을 통해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를 만나 크로머를 전달받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음에도 손에 들려있는 크로머를 한 바퀴 돌리는 순간 8소년이 다시 처음 심장이 뛰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모래시계 속 모래가 역류하며 차원이 이동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 어쩌면 여러 번 인생에서 가장 원했던 꿈이 좌절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번 앨범의 주요 소재가 된 소년들의 기록은 우리를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열병의 순간, 이들에게 펼쳐진 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 챕터로 이어집니다. 주의! 이 챕터에는 부클릿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 뮤비 속에서만 나오는 떡밥이 나뉘어져 있어요. 둘 모두 빠뜨리지 않고 살펴보며 챕터의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았으니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그럼 먼저 부클릿 속 소년들의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봅시다. 갑작스럽게 Z차원으로 이동한 소년들. 그러나 그들이 있던 아지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에 소년들은 얼떨떨해합니다. 그 순간 흰옷을 입은 거구들이 들이닥치고 소년들이 들고 있는 크로머를 빼앗아갑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일들에 혼란스러워하는 소년들. 그때 흰머리의 그라임즈 남매가 이들을 도와줍니다. 그러고선 대뜸 어느 날 갑자기 검은 페도라의 남자들이 사라졌어 라고 말하는데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년들에게 남매는 이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Z차원이란 고도의 국가 성장을 위한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배 하에 인간의 감정과 그에 영향을 주는 예술을 금지하는 삭막한 디스토피아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이 개성을 상실한 이곳에서 남매는 사라진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되찾아주고자 곳곳에 불현듯 나타나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일종의 반정부 단체였는데요. 이들로부터 자극받은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여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연대인 레지스탕스, 검은 해적단을 결성하자 중앙정부는 저항운동의 중심 세력인 검은 페도라의 남자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크로머의 공간 이동 기능으로 번번이 실패하다 결국 신기술로 만든 안드로이드 가디언을 파견하여 이들을 체포합니다. 여기서 잠깐, 안드로이드 가디언이란 안드로이드 가디언은 Z차원 중앙정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초법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 인간의 뇌를 조작하고 기계를 조합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해본다면 아마 이 검은 페도라의 남자들이 안드로이드 가디언에게 체포되기 직전 홍중이에게 크로머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은 해적단이고 뭐고 갑작스럽게 Z차원으로 온 소년들의 관심은 오직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크로머를 되찾는 것에 있었죠. 남매가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크로머를 되찾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벙커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유일하게 그 위치를 아는 이가 있다는 스트링랜드 폐기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디언에게 빼앗긴 소녀의 목소리 역시 찾아주기로 하며 소년들의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소년들은 과연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부클릿의 내용을 토대로 짚어보고 가야 할 뮤비 떡밥들이 남아있는데요. 불놀이와 뮤비는 부클릿에서 말한 대로 Z차원을 처음 마주한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뮤비의 시작 부분. 첫눈에 봐도 A차원은 아닙니다. 뮤비 속 스트링랜드의 모습은 마치 사막을 연상하게 하는 폐허와 같은 도시입니다. 실제로 뮤비에는 뿌연 모래 연기와 모래산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곳에서 소년들로 추정되는 남성들은 곳곳에 불을 지르며 저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사뭇 다른 느낌의 소년들. 정말 A차원에서 온 그들이 맞긴 한가요? 그 물음에 답이라도 하듯 뮤비에서는 다음과 같은 떡밥이 가득합니다. 먼저 이들의 꿈, 아지트를 상징하는 쇼파인데요. 세계관 첫 영상 다이어리 필름의 아지트 속 쇼파가 땡스 뮤비와 블로리아 뮤비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땡스에서 스쿨버스 위에 우뚝 서있던 윤우는 Z차원에서도 깃발을 꽂은 오토바이를 곁에 둔 채 차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들이 앉아있는 구도,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이러한 떡밥들은 공통적으로 A차원에서의 소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A차원에서 온 그 소년들이 Z차원으로 넘어와 이곳에서 열정이 가득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부클릿과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 챕터는 Z차원을 처음 경험한 소년들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소년들의 여정으로 돌아가 볼게요. 안드로이드 가디언들도 Z차원으로 넘어온 소년들의 존재를 눈치챘거든요. 크로머와 소녀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각각 스트링랜드 폐기장과 동굴로 향한 멤버들. 먼저 스트링랜드 폐기장의 윤호와 민기입니다. 이들은 벙커의 위치를 알고 있는 폐기장의 관리자 레피트아이를 만납니다.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환영을 불러오는 누런 연기에 취한 그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 그러나 비슷하게 형을 잃어보았던 윤호의 진심이
그의 정신을 깨웠고 마침내 이들은 벙커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소녀의 목소리가 버려졌다는 깊은 동굴 안. 마찬가지로 환각 연기로 가득 찬 이곳에 여상과 종호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종호는 더욱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방독면을 쓰고 들어갔음에도 끝내 환각에 취해버린 종호.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는 순간 여상이 종호를 깨우며 목소리를 찾았다고 알립니다. 그렇게 모든 미션을 완수한 소년들은 다시 모여 크로마를 되찾기 위해 떠납니다. 레프타이가 알려준 벙커의 위치는 바로 한때 휴양의 섬이었으나 지금은 무인도가 된 가디언스 아일랜드에 있는 오래된 미술관인데요.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 소년들은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다른 소년들이 잠든 사이 갑판에 나온 민기는 황혼의 하늘을 닮은 바다 위 노래하고 춤추던 날들을 그리워하는 그라임즈 남매와 레프타이의 대화를 듣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품은 듯 반짝이는 바다 위 함께 춤을 추는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여전히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트레저 1집 수록곡 마이웨이의 가사는 이때 민기가 느낀 감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꽤나 중요한데요. 바로 에이티즈의 정체성이 해적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A 차원에서의 민기는 계속되는 불행과 절망에 사로잡혀 행복이 찾아와도 이를 다시 놓게 될까 두려워 꿈을 놓아버린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 벌어졌던 민기와 종호의 다툼이 A 차원의 소년들 사이 균열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 민기에게 바다는 황혼의 하늘과 반짝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의 춤을 통해 근심 걱정을 잊고 현재를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민기는 마침내 희망의 별이 하늘에 떴다. 그리고 바다는 점차 별들을 머금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바다는 곧 다시 찾은 보석, 희망을 머금는 공간이자 변화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뒤이어 희망이란 지향점을 발견한 순간 민기는 자신이 인생이란 긴 여정의 시작점에 올라서게 되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여기까지 알고 보는 에이티즈의 정체성 해적, 어떤가요? 그들이 해적이란 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불러오리는 다짐이자 의지의 표현 아닐까요? 마침내 도착한 미술관. 가디언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곳엔 누런 연기가 가득합니다. 환각을 자아낸 이 연기는 사실 사람들의 기억과 희망을 태워 만드는 것이었죠. 에이티즈의 수록곡 중 이터널 선샤인은 가장 행복한 기억을 소재로 삼는데요. 여기에 이전에 민기가 찾은 지향점이 희망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누런 연기를 태워 자신들의 쾌락을 찾는 존재들과 소년들 사이의 필연적 대립이 예견되어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다시 돌아가서 누런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 미술관에서 소년들은 유리감옥 안에 갇혀있는 검은 페도라의 남자들을 만납니다. 소년들은 그중 유일하게 깨어있는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자신들이 소년들을 불렀다며 변화가 필요한 이 세계에 우리의 일을 이어달라는 밑도 끝도 없는 요청을 하는 남자. 마스크를 벗은 그는 홍준과 같은 얼굴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선문답 같은 말만 남기고는 어서 손을 맞대라고 재촉하는 검은 페도라를 쓴 홍중.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을 가져다 댄 소년들은 곧 그들의 블랙수트가 자신들에게 입혀져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들이닥친 안드로이드 가디언. 정신없이 도망가던 소년들은 어느 순간 여상이 사라졌음을 발견합니다. 그때 다른 쪽에서 크로마를 들고 등장한 여상. 환호하려던 찰나 가디언이 여상의 목덜미를 잡아챕니다. 크로마와 여상의 안전,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이때 여상이의 머릿속에 A 차원에서의 일이 스쳐갑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그래서 아버지가 아지트를 폐쇄하지 않았다면, 아니 자신이 그들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소년들이 이곳에 올 일도 없지 않았을까? 여상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 같기만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끝 따라온 죄책감에 결국 희생을 결심합니다. 홍중이 가디언에게 크로마를 던지는 순간 여상은 이를 낚아채 소년들을 레이 차원으로 돌려보내고 가디언이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크로마를 깨트려버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으려는 홍중의 노력에도 두 사람의 손은 닿지 못합니다. 해적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검은 페도라 계승,
이후 이야기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여상이의 낙오까지 결정적인 장면들이 여러 등장했던 이번 챕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터널 선샤인 뮤비 속 마지막 장면에서 마치 차원 이동을 하듯 공중으로 떠오르는 산이와 우영이는 두 손을 마주 잡아요. 여상이는 그렇지 못했다는 잔혹한 현실을 한 번 더 강조하기라도 하듯이. 여상을 남겨둔 채로 돌아오게 된 소년들. 야간 비행 뮤비 속 배경 역시 전형적인 우리의 도시. 누가 봐도 A차원입니다. 뮤비 첫 장면에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여상이의 휴대폰은 여상이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게 되어 소식을 알 수 없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몇몇 소년들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로고 속 에이티즈는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공식 로고가 아닌 A와 Z가 그 사이의 알파벳들로 나뉘어진 형태입니다. 여상이와 7소년들은 각각 다른 차원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을 세어봐도 7명뿐인 현실에 절망하던 찰나 툭툭 낡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굳은 얼굴로 문을 열어본 홍중이 발견한 것은 바로 여상이의 드론. 그렇습니다. 여상이는 살아있습니다. 여상이 없이 A차원으로 복귀한 지 7일차. 유일하게 윤호만이 복귀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차원 이동 중 시간이 뒤틀린 결과 윤호의 형이 아직 살아있는 시간대로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윤호의 모습에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산. 그때 성화가 한 신문 기사를 들고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신문 기사의 내용은 쉽게 말해 한 신흥 종교단체 사이언 살바르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마야 문명전의 유물, 달의 움직임을 담은 모래시계를 절도하려다 잡혔다는 것. 그런데 달의 움직임을 담은 모래시계,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소년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크로머는 Z차원에서 온 듯한 검은 페도라의 남자로부터 받은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소년들은 A차원에는 A차원의 또 다른 크로머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에 흥분한 홍중은 박물관의 크로머를 훔쳐 여상이를 찾아온 후 다시 돌려놓자는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이라 사실 난색을 표하지만 더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길 바라며 마음을 다잡는 소년들. 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다시 형을 잃을 수는 없는 윤호였죠. 끝내 과거에 머물고자 결심한 윤호에 소년들은 누구도 결정을 강요할 순 없으니까 라며 윤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윤호 없이 시작된 여상 구출 작전. 소년들은 크로머 약탈 계획을 수행합니다. 박물관 마감 시간이 가까워진 오후 4시, 약속대로 박물관 앞에 모인 6소년들. 그러나 이들이 박물관에 들어가기도 전 모든 계획이 틀어집니다. 성화가 발견한 신문 기사 속 사이언 살바르의 교주 헨리 조가 이미 크로머를 든 채 박물관 밖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벌써 2번이나 언급된 이상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순 없겠죠? 사이언 살바르는 과학자인 헨리 조가 1999년 창시한 신흥 종교로 인간을 에너지의 집합체로 믿으며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오는 불안을 과학으로 해결한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특히 그는 크로머 안에 응축된 에너지가 인류를 구원할 열쇠가 될 것이라 말하며 멸망을 앞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절도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절도 미수 사건에 이어 하필 소년들이 약탈을 시도한 바로 오늘, 그가 신도 100명과 함께 크로머를 훔친 것입니다. 여상이를 구하기 위해선 크로머가 꼭 필요한 소년들. 우영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크로머를 낚아채기 위해 그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헨리조에 의해 우영이는 목에 칼이 겨눠진 채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경찰들의 합류에도 헨리조는 우영이를 놔주지 않았죠. 한편 초조함이 꾹 누른 채 형과 시간을 보내는 윤호. 그때 뉴스에서 헨리조의 인질극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결국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바이크를 끌고 달려온 윤호는 빛나는 기지로 소년들과 크로머 모두 탈환냅니다. 성공의 기쁨에 취해 소리 지르던 순간 소년들을 쫓고 있던 헨리조의 차가 행인들을 덮칩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듯 달려온 윤호는 습격당한 행위들 속에서 쓰러진 형을 목격합니다. 그렇게 정확히 차원을 이동하기 전에 그날 동일한 시각 오후 5시 7분에 끝내 윤호의 형은 다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도 지금도 너의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인 나는 그냥 과거인 채로 남기고 너의 길을 가달란 말과 함께. 절망한 틈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 운전석에서 내려온 헨리조는 다시 칼을 들고 소년들에게 돌진합니다. 그 순간 우영이 크로머를 돌리고 소년들은 다시 차원을 이동합니다. 크로머가 돌아가며 중력이 뒤집어지고
소년들은 다시 이륙하여 여상이 있는 Z 차원으로의 비행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소년들을 보내고 홀로 Z 차원에 남았던 여상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크로머를 깨트리자마자 안드로이드 가디언들에게 잡힌 여상은 현재 오래된 미술관 안 어둠만이 가득한 유리관에 갇혀 있습니다. 유리관 앞에는 레지스탕스들이 생체 에너지를 빼앗긴 채 석상처럼 줄지어 검은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상이 크로머와 함께 쓰러지는 순간 달려나왔던 그라임즈 남매도 갇혀 있는데요. 차라리 감정을 잃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워하던 여상. 앨범의 수록곡인 밤하늘은 그런 여성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낱낱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홀로 읊조리는 고독,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불안, 계속되는 절망의 체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신락 같은 희망. 그 한 줄기 희망은 여상이 다시 삶을 꿈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소름주의. 밤하늘 트랙이 끝나기 직전 깔리는 야간 비행 인트로.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한동안 보지 못했던 빛이 쏟아짐과 동시에 여상을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 검은 마스크를 내린 남자, 송하입니다. 맞아요. 언젠가 마주할 빛은 바로 서로였습니다. 소년들 역시 까맣게 물든 밤하늘 속 저 멀리 있을 빛, 여상이를 찾아 야간 비행해 온 거죠.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구원소서? 오타쿠가 미쳐버리잖아. 그 시각, 검은 해적단의 지하 은신처. 또 한 번 소년들과 그라임즈 남매를 잃은 상실감에 부쩍 향한 레프트아이가 낡은 기계로부터 들려오는 신호에 펜을 듭니다. 바다 적은 모스부호를 해석한 레프트아이. 서서히 그의 얼굴에 희망이 퍼져나갑니다. Say my name, 에이티즈. 각자의 열병을 앓고 있던 8명의 소년들. 또다시 흩어지게 된 소년들 앞에 나타난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 그들로부터 받은 크로머를 통해 소년들은 또 다른 평행세계인 Z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고 다시 그들이 살던 차원인 A 차원으로 돌아오기 위해 잃어버린 크로머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 8소년 중 1명, 여상을 잃게 되고 그런 그를 구출하기 위해 A 차원의 크로머를 찾게 됩니다. 결국 소년들의 노력 끝 눈물 어린 재회를 마지막으로 피버 시리즈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트레저 시리즈 해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트레저 시리즈 안에서도 시간 순서대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전 설명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세마넨 뮤비 비하인드 속 홍중의 언급. 세이마네임이 해적왕의 또 프리퀄이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적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런 걸 담은 거니까.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트레저 시리즈 중에서도 세마네임이 포함된 에피소드 2 제로 투 1의 앨범을 데뷔곡 해적왕이 포함된 에피소드 1 올 투 제로 앨범보다 먼저 해석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로 트랙리스트 상의 근거. 앞서 1편에서 트레저 시리즈의 프리퀄이라고 했던 피버 시리즈 앨범 중에 아우트로 트랙의 마지막 부분에는 놀랍게도 Say My Name의 메인 리프가 깔리더라고요. To a place where I can find myself. To a place where our treasure lies. 정말 작정한 것 같지 않나요? 뮤비도 뮤비지만 저는 이러한 세계관적 구성 및 요소가 노래들을 통해 설명될 때 가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트레저 시리즈는 에피소드 2, 에피소드 1, 에피소드 3, 에피소드 파이널, 에필로그의 순서로 해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 수록된 부클릿으로 꽤나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피버, 더 월드 시리즈와는 달리 트레저 시리즈는 오로지 뮤비와 오피셜 영상에 기반하여 해석하였으니 이 역시 새로운 해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견과 해석들은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피버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 Z 차원에 홀로 갇혔던 여상이를 구하러 온 듯한 소년들의 모습으로 뮤비가 시작됩니다.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렸다 에서의 바로 그것인 듯한 금관 나팔도 보이고요. 그런데 무언가 분위기가 묘하게 이상합니다. 우리가 피버 부클릿 마지막 부분을 통해 느낀 분위기는 분명 거침없는 기습과 구출 그리고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Say My Name 뮤비 속 소년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년들의 몸에 부착된 각자의 이름이 적힌 네임택. 묘하게 무기력한 채로 연기가 가득 찬 복도에 앉아있는 모습. 갑작스럽게 등장한 검은 페도라의 남자들과 날선 분위기로 대치하듯 앉아있는 장면까지. 서사적으로 그려지는 몇몇 소년들의 장면 역시 전혀 밟지 못합니다. 깨진 거울 조각이 가득한 방에서 커다란 거울을 등지고 있는 슬픈 표정의 산. 불투명한 비닐로 덮인 물건들로 가득한 방 안의 윤호. 무엇보다 여전히 유리 감옥 속에 갇혀있는 여상이와 그 앞을 서성이는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까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 가지 가정을 세워보았습니다. 소년들은 여상이를 구하러 왔다가 환각연기를 마시고 기억을 잃은 채 꿈속을 떠돌고 있다. Say My Name 뮤비 속 멤버들이 군무를 하는 공간 뒤편에는 낡은 테피스트리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불노리아 뮤비 속 홀로 불타던 바로 이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저 그림 사라 사왕입니다. 저희가 또 일찍 또 사라 사왕 보았으니까 명탄죠. 이처럼 트레저 시리즈 전반에서 우리는 피버 시리즈를 거쳐온 소년들의 기억의 파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피버 시리즈의 인셉션 뮤비에서도 이와 관련한 떡밥이 존재했는데요. 성화의 방 한쪽 모니터에서 나오고 있는 Say My Name 영상 보이시나요? 인셉션이라는 말이 알려주듯 해당 뮤비에서 모든 소년들의 공간에는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즉, 소년들이 꿈속을 떠돌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네가 남긴 흔적을 찾아 너란 꿈을 방황하는다. 꿈에서 꿈을 꾼 듯이라는 가사는 계속해서 이들이 꿈속에 있음을 말해주며 계속해서 소년들은 꿈에서 깨려는 시도를 거듭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뮤비에서 보이는 Say My Name이라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를 통해 볼 때 Say My Name 뮤비는 오래된 미술관의 환각연기에 취해 자신을 잃은 소년들이 꿈속 여정을 통해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영상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잃고 스스로에 대해 고뇌하고 온전한 자신을 마주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림으로써요. 사실상 소년들은 트레저 시리즈 내내 미술관 안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던 것이고 꿈속에서 트레저 앨범의 다양한 여정들을 지나왔던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이어지는 트레저 앨범들을 설명하며 추가로 짚어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챕터에서는 Say My Name 뮤비가 오래된 미술관의 환각연기에 취해 자신을 잃은 소년들이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영상이라는 데에만 집중해서 의미 있는 장면들을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로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들의 정체에 대한 의문의 시작이 된 성화와 마스크를 벗는 검은 페도라를 쓴 성화의 대면 장면. 뮤비 메이킹 필름 속 성화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현실 도움을 요청하는 에이티즈와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마지막 댐브입니다. 같은 춤을 추는 소년들과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들이 교차되어 편집된 부분. 곧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들은 환각연기에 취했던 소년들이 거울을 보고 되찾은 소년들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아입니다. 이는 뮤비 메이킹 속 홍중이의 말에도 드러나는데요. 검은색 모자 차기는 아무것도 안 달았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이 퍼웃에서는 이렇게 색감이 있는 이걸 달았고요. 그리고 약한 에이티즈 때는 깃털을 달았어요. 결국 환각에 취한 소년들은 꿈속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자아를 마주하고 그 결과로서 자신의 기억과 자신만의 답을 찾아 꿈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이미 Say My Name 콘셉트 포토에 존재하는데요.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끈은 팽팽하게 이어져 있으나 여린 에이티즈가 당기고 있는 끈은 떨어져 있죠. 즉, 꿈속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자신과 꿈속에서 벗어나려는 자신 사이의 대립이 트레저 앨범의 주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름을 불러달라는 소년들의 외침 역시 이름을 되찾아야만 그들이 기억과 자신의 존재 의미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존재에게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문학작품이나 영화, 드라마 등에서도 발견되는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에서 역시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던 것이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나에게로 와 꽃이 되잖아요. 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나 너의 이름은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름은 자신의 존재를 대변하는 유일무이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소년들 역시 계속해서 나를 불러줘, Say My Name을 외치며 그게 잠든 날 눈뜨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찾고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소년들의 여정. 그런데 그 여정이 소년들의 꿈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대체 여상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의문점에 대해서도 저희 담원세가 또 하나의 가설을 세워봤어요. 여기서부터 좀 단연합니다. 여상이는 여전히 구출되지 못한 채 유리감옥에 갇혀 자신을 잃은 소년들이 꿈속 여정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우선 이를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Say My Name 뮤비 속에서 내내 유리감옥 안에 갇혀있는 여상의 모습이에요. 맨 마지막 빈 유리감옥 컷을 제외하고는 피버 부클릿에서 연상되는 탈출과 연결되는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트레저 에피소드 1 올 투 제로 개인 컨셉 포토의 다른 멤버들의 배경에는 모두 사막이 있지만 유일하게 여상이만 그 배경에 사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할 때 설명되는 또 하나의 유의미한 장면, 바로 커다란 거울 앞에 선 산이가 검은 페도라를 쓴 여상이와 마주한 장면입니다. 뮤비 비하인드 당시 이 장면에서 여상이는 저는 지금 여상이가 아니에요. 산이의 또 다른 자아라고 할 수 있죠. 이는 곧 검은 페도라란 의상이 산이의 내면적 자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치임을 의미합니다. 얼굴이 아닌 의상을 통해 같은 자아의 다른 측면을 표현한 것이죠. 이러한 해석을 적용하면 유리감옥 안에 갇힌 여상이의 주변을 서성이는 검은 페도라를 쓴 우영이도 쉽게 설명됩니다. 우영이는 여상이를 바로 유리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은 채 바라만 보고 있죠. 이건 진짜 우영이가 아니라 검은 페도라를 쓰고 있는 여상이의 내면적 자아였기 때문이죠. 여상이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죠. 여상이가 손을 내밀어도 무시하고 그냥 감시하는 거예요. 즉, 여상이는 여전히 구출되지 못했으며 그 역시 유리감옥 속에서 자신의 또 다른 자아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뮤비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모든 소년들이 거울을 통해 자신과 대면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모두가 결국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고 나라는 답을 찾아 꿈에서 깨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에이티즈의 데뷔 앨범이자 Say My Name의 뮤비 마지막 장면에서 흘러나온 트레저가 수록되어 있는 에피소드 1 올 투 제로. 앞서 말했듯 여기서부터는 Say My Name 뮤비 속 자신을 잃은 소년들의 꿈속 여정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직 유리감옥에 갇혀있는 여상이를 제외한 7소년들의 꿈이죠. 하지만 소년들의 모든 추억에서 여상이는 항상 함께였기에 소년들의 꿈을 그려낸 트레저 시리즈의 모든 순간에도 여상이가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각 앨범과 뮤비를 통해 소년들의 꿈속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왜 꿈인지에 대해 순서대로 해석해 볼게요. 꿈은 사실 경험으로부터 기반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상력의 크기와 한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외로 우리 모두의 꿈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나름의 근거가 되는 경험과 정보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길거리를 지나가다 스치는 불특정 누군가의 얼굴조차도 기억에 남아서 꿈 등에 나올 수가 있대요. 소년들 역시 그러합니다. 피버 시리즈의 여정을 기억하시나요? 사실상 이 소년들 Z 차원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로 피버 파트 2 불놀이와 뮤비에서 Z 차원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안드로이드 가디언들에게 쫓겨 도망치기 바빴고 이후 그라임즈 남매를 통해 Z 차원의 상황에 대해 전해 듣기는 하지만 사실상 직접 소년들이 발품을 팔아 경험한 Z 차원은 아지트가 있으며 그라임즈 남매를 만난 스트릭랜드, 레프트 아이가 있던 폐기장, 그라임즈 소녀의 목소리가 버려져 있던 깊은 동굴, 안드로이드 벙커인 오래된 미술관이 있는 가디언즈 아일랜드와 그로 가기 위해 건넌 바다에 불과하죠. 미리 조금 당겨 설명을 드리자면 트레저 시리즈에 이어지는 더월드 시리즈 영상들에서 묘사되는 Z 차원에 비하면 버려진 지 오래되어 꽤나 낙후된 이미지가 강한 지역들 위주였달까요? 소년들의 꿈속 여정의 시작점이 사막인 건 역시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소년들이 처음으로 Z차원에 도착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불놀이와 뮤비 역시 높은 모래더미와 열기로 가득했죠. 무엇보다도 현재 소년들이 잠들어 있는 미술관이 후끈한 열기로 묘사된 모래사장이 있는 가디언즈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사막이라는 공간 자체가 지닌 의미도 있습니다. 홍중이의 세계관 강의에 따르면 사막에는 길도 없고 방향도 없고 표지판도 없잖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걸어 나가잖아. 사막은 그런 에이티즈의 상황을 빗대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지. 더불어 그런 망망대해의 속성을 가진 데에서 그들이 열망하는 바다와도 그 결을 같이 하는 곳. 또한 앞서 가디언즈 아일랜드로 향하는 바다를 건너며 소년들은 바다에 대한 열망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으며 해적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했잖아요. 그렇기에 사막 가운데에서도 해적임을 주장하며 바다를 찾는, 자신들의 트레저를 찾는 여정을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점은 소년들이 본인들은 바다의 해적이 아닌 사막의 해적임을 꽤나 잘 인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놀이가 아닌 불놀이를 즐기고 수평선이자 지평선을 지칭하는 호라이즌이라는 단어를 죽으나 사나 지평선으로 번역합니다. 꽤나 흥미로운 지점이죠. 현재까지 나온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희망적인 뮤비와 곡들로 가득한 트레저 에피소드 3 앨범. 소년들의 행복과 편안함이 극대화되어 있는 뮤비들은 곧 이 모든 것이 소년들의 꿈이자 환상임을 반증합니다. 소년들의 환상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루전 뮤비. 뮤비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소 비현실적이고 동화스러운 배경이 펼쳐집니다. 가디언즈 아일랜드를 빠져나오고 있는 건가 생각해 주려고 해도 소년들이 타고 있는 배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고요. 잠시 뒤 소년들이 정박한 섬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원더랜드 같기도 합니다. 소년들의 키에 버금가는 버섯들과 하얀 장미, 그마저도 실사였다가 동화적 배경이었다가. 하지만 그런 소년들 주변에는 여전히 기억의 파편들이 머무르죠. 소년들이 마주했던 검은 페도라의 남자들을 떠올리게 하는 배 곳곳에 놓인 검은 페도라와 마스크. 소년들과 항상 함께했던 모래시계와 나침반 같은 소품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섬 속 하늘하늘한 천이 늘어진 동굴의 끝자락, 반짝이는 천장에 반사된 종호의 모습은 곧 동굴 벽 사이에 서 있는 검은 페도라의 남자의 형상이 됩니다. 왜 하필 종호냐고요? 피버 시리즈에서 그라임즈 소녀의 목소리를 찾아주기 위해 들어갔던 환각 연기로 가득 찬 동굴에는 종호와 여상이만이 갔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소년들의 꿈에 반영된 것이라 보여요. 마지막으로 소년들 옷에 쓰여진 로스트 파운드 페이스라는 문구는 이들이 현재 길을 잃었고 자신을 마주해야만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환상의 결정체와 같았던 일루전 뮤비는 천장이 거울같이 비치는 동굴을 뛰어나와 그토록 갈망하던 바다에 도착해 잠에 빠진 소년들의 모습과 마지막에 깔리는 홍중의 속삭임으로 끝이 납니다. 크레센트 속 바로 그 목소리. Open your eyes. 일루전 크레센트를 잇는 다음 트랙 웨이브의 뮤비는 일루전 뮤비의 마지막 장면 홍중이의 속삭임에 응답하기라도 하듯 하나둘 눈을 뜨는 소년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전환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홍중이의 Open Your Eyes를 기점으로 소년들은 자신들이 꿈속에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자각해 나가고 있다고 보았어요. 크레센트 이후 많은 트랙들의 가사에서 비록 확언하지 못하고 정확한 이유를 대지 못할지언정 소년들은 무엇에 이끌리듯 계속해서 가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더불어 꾸준히 보이던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 더 확장됩니다. 이 꿈속 여정이 오래된 미술관에서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금관 나팔 팔찌뿐만 아니라 성화가 비프리 소녀를 만났던 A차원에서의 기억에서 기반한 듯한 편의점 배경들이 등장하거든요. 더불어 소년들을 깨우고자 하는 여상이의 노력 역시 조금씩 더 강하게 발견되는데요. A차원 아지트에서의 즐거웠던 기억을 되살려주려는 듯 여상이는 다이어리 필름에서의 그때처럼 농구공을 계속해서 돌립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유토피아를 꿈꾸며 누구보다 행복한 환상 속 항해를 즐기고 있는 소년들. 하지만 그들의 꿈 같던 항해 끝에는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원더랜드. 벌써 환상 같지 않니 얘들아?
배를 타고 가디언즈 아일랜드에 들어왔듯 다시 배를 타고 도착한 소년들의 꿈속 Z차원. 하지만 사실상 소년들이 접한 Z차원은 앞서 말씀드렸듯 불노리아에서의 기억에 불과하다고 했었죠. 때문에 원더랜드 뮤비에서 등장하는 Z차원의 모습은 추후 더월드 시리즈에서 묘사되는 신식 도시 구조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Z차원의 변두리가 아닌 핵심 도심에까지 도달한 것인데도 말이죠. 구식의 엘리베이터, 구식의 기계팔, 소년들을 억압하고 있는 다소 원초적인 요소들, 동시에 소년들의 기억에 파편들이 잔재된 요소들과 이곳이 소년들의 꿈속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환상적인 소재들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야간 비행 뮤비가 연상되는 활주로와 그라임즈 소녀의 목소리를 찾으러 갔던 동굴이 생각나는 굴 구조물, 땡스 뮤비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과 흡사한 구도의 퍼레이드 카트와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윤호의 바이크를 연상시키는 바이크 부대, 우영의 트라우마에 대한 비유였던 사슬에 묶인 모습과 홍중의 트라우마를 연상시키는 TV 구조물, 땡스 때와 동일한 구도로 커다란 깃발을 들고 있는 소년들,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끝없이 올라가는 비현실적인 계단 구조물과 그러한 구조물들이 합쳐져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하는 무한계단, 트레저 시리즈 뮤비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반투명한 커튼 구조의 배경.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이 정말 소년들의 상상임을 말해주는 모순적 요소가 있는데요. 원더랜드 활동의 상징적 착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제복신들,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럼 여기에 집중해주세요. 제복을 입은 소년들을 둘러싼 악기를 연주하는 군악대,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음악이 금지된 Z차원의 군악대의 등장이라. 이미 작은 인이어 하나로도 모두를 세뇌시킬 수 있는 Z차원에서요? 너무 모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저희의 가정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있었는데요. 킹덤 출연 당시 1라운드 경연곡이었던 원더랜드의 곡 설명에는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이티즈의 세계관 중 상상 속 해적의 항해와 모험을 시간여행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무대. 그렇습니다. 트레저 시리즈의 소년들의 모든 여정은 꿈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소년들의 경험과 기억을 기반으로 만든 환상이었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에피소드 3 앨범에서도 언급했듯 소년들이 서서히 꿈을 자각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돌아와 꿈꾸던 유토피아와는 전혀 다른 곳에 정박한 소년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도 잠시, 비로소 이 꿈속 여정의 끝자락에서 소년들은 꿈속 세계에 의문을 가지며 왜 자신들이 이곳에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끝의 시작이자 진실의 문 그 앞인 이곳에서 너는 여기서 멈출 텐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눈앞에 있다고 외치며 끝이 기다리는 시작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년들의 노력을 알기라도 하는 듯 환상 밖 여상이 역시 계속해서 그들을 깨울 신호를 보내죠. 불노리아 엔딩 속 여상이의 촛불 부는 모션을 원더랜드 뮤비 속 성화가 똑같이 반복합니다. 피버 시리즈 마지막 여상이를 구하러 왔다고 쓰여있는 성화가요. 곡과 앨범의 제목 그대로 정답을 찾아가는 소년들의 꿈속 여정 마지막 스텝. 소년들은 앤틱한 무대의 가구들이 가득한 비교적 풍요로워 보이는 공간에 있습니다. Say My Name의 오래된 미술관과 비슷한 듯 하나 그만큼 삭막하지는 않고 원더랜드의 각 잡힌 Z차원 도심 역시 아니에요. 이곳에서 마침내 꿈속 여정의 끝에 도달한 소년들은 시작의 순간을 회상합니다. 곧 모험의 이유이자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을 떠올린 소년들은 꿈속을 빠져나와 진짜 나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 마지막 과정을 담아낸 것이 바로 여정의 끝 앤서 뮤비입니다. 한강 여기로 가득한 물가, 그러나 배에 탄 민기는 이제 수면에 비친 나를 마주합니다. 비슷하게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는 윤호와 마찬가지로 상상 속 성화와 종화의 공간도 이젠 A차원의 자신들을 떠올리게 하는 아지트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홍중의 발 아래 멈춰있던 시계도 다시 움직입니다. 여상 역시 때가 된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한 신호를 보냅니다. 우영이의 주변을 가득 채운 파란 나비. 데자뷰 뮤비에서 여상의 손 위에 있던 파란 나비와 닮아있죠. 아마 이 나비,
여상이가 우영이에게로 보낸 것 같습니다. 어서 일어나라고 재촉하기라도 하듯이요. 노래 가사 역시 일맥상통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그곳에서 출발한 우리 시작을 기억해내며 우리의 존재를 밝혀내고 우리를 지금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많이 본 가사 같지 않나요? 우리를 지금 불러 Say My Name. 그리고 이러한 고뇌의 여정의 끝, 소년들은 마침내 이름, 곧 자신의 기억과 존재의 의미를 되찾고 또 다른 자기 자신,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들과 대면합니다. 사대사로 앉아 날선 표정으로 마주하던 Say My Name과는 확연히 다르죠. 오롯이 자신과 자신이 마주 앉아 끝을 자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을 각오하는 것인지 여유로움과 동시에 긴장감이 묻어있는 채로 함께 축배를 들고 건배를 하죠. 진정한 나로의 통합, 그리고 도약. 이는 처음 검은 페도라를 쓴 홍중을 만나 얼결에 검은 제복을 입게 되었던 데자뷰 때의 소년들에게는 없던 고뇌의 결과입니다. 벽을 마주한 소년들은 고뇌를 거쳐서야 스스로를 되찾았고 이로써 다시 찾은 트레저를 따라 꿈속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찾았으니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는 앤서 뮤비 속 공간들. 어쩐지 소년들의 상상이 더해진 오래된 미술관 같기도 한데요. Say My Name 뮤비 속 미술관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작은 조각상들이라든가 커다란 거울, 망원경 등 비슷한 요소가 꽤 있더라고요. 소년들의 완전한 자각을 의미하는 것 같죠? 그럼 이제 다시 Say My Name 뮤비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여태 유리 감옥에 갇혀있던 여상이도 구해줘야 할 테니까요. 일단 여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보자면 피버 부클렛의 내용처럼 여상이를 구하러 온 소년들이 여상을 꺼내주기 전 환각 연기에 취하여 꿈속 여정이 시작되었고 앤서까지의 과정을 거쳐 답을 얻은 소년들이 환각에서 벗어나 여상이를 구출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꿈속을 여행하기 전의 소년들과 꿈속을 여행한 이후의 소년들은 분명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트레저 앨범에서 등장한 꿈, 버섯과 하얀 장미, 원더랜드라는 소재를 통해 앨범 전체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팀 버튼 감독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구성은 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꿈속에 빠져들어 내면 세계를 여행한 결과 꿈 외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서사 구조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우연히 만난 크로머를 따라 원더랜드를 향한 소년들 역시 환상 속에서의 사건들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기억과 꿈을 되찾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전까지 내적으로만 정립했던 정체성, 사막 해적이 소년들의 환상 속 여정 이후 검은 해적단이라는 행위, 즉 외부 세계로의 표출로 확장된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상이는 트레저 여정을 통한 소년들의 성장을 모두 지켜본 각성과 대면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피버 에필로그 멋 뮤비에서 여상이는 약간 그 사탄의 학교의 루시퍼의 등장 그런 것처럼 옥상 위에서 민기를 동아리 멤버로 섭외하려는 소년들의 다툼을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상황에 끼지 않고 방관자, 목격자 혹은 증인과 같은 제3자의 입장처럼 표현이 되는 것 역시 이 맥락에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상이는 유리 감옥에 갇혀 소년들을 바라보아야만 했거든요. 다만 여기다가 다만새의 바람을 살짝 섞어 해석해보자면 여상이는 유리 감옥 속에서 소년들의 꿈속 여정을 지켜보며 마냥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산 위의 거울 속에 나타나고 농구공을 돌리고 나비를 보내며 소년들을 깨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어나. 유리 감옥에 갇혀있던 여상이 역시 유리를 통해 자신과 대면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 진정한 자신을 되찾은 것이죠. 마침내 에이맥스 원팀! 다시 온전한 여덟이 되어 소년들은 오래된 미술관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텅 비어버린 미술관에 흰옷을 입은 안드로이드 가디언이 도착합니다. 커다란 거울, 커튼이 거친 채 활짝 열려있는 창문들, 두고 간 듯한 망원경까지. 소년들이 진정한 나로서의 자신들을 자각하고 탈출하였음을 직감한 안드로이드 가디언. 비로소 전쟁의 자막이 오른 이때 더 월드 에피소드 1 무브먼트의 두 번째 트랙 섹터 1의 인스트가 깔립니다.
피버 열병으로 인해 서로를 만나 트레저를 통해 통합된 자아로 거듭난 자신들을 자각하게 된 소년들. 미술관을 탈출한 소년들의 앞에는 진정한 Z차원, 더 월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해석하며 세계관의 주요한 모티프가 된 것으로 보이는 소설을 발견했는데요. 자신만의 트레저를 찾아 떠난 소년들은 Say My Name이라는 제목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찾는 여정을 거치며 마침내 그 답이 결국 나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주요한 서사는 자아의 신화를 다룬 소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 배경마저 사막입니다.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꾸는 젊은 양치기 산티아고는 잊고 있던 자아의 꿈에 눈뜹니다. 자신의 운명을 이끈다는 표지를 따라 세계의 숨은 보물을 찾아가는 그의 여정에는 숱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산티아고가 진정한 보물이란 결국 꿈을 좇는 나에게 있음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 소설은 끝이 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에이티즈가 쌓아온 두 시리즈의 주제의식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은 필연적인 역경을 보내어 꿈을 잃게 만들지만 그 역경이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성장하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꺼이 꿈으로의 여정에서 오는 위기와 시련을 이겨내며 그 이후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 결국 그 모든 답의 시작과 끝은 나라는 것.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꿈을 따라가는 여정 자체가 꿈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 보물, 곧 연금술은 자아의 신화를 찾는 여정, 즉 진정한 자신을 되찾고 자신만의 꿈을 향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과정 자체를 뜻한다는 점에서 에이티즈가 여정의 시작, 해적왕에서 말한 What is your treasure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번 공연 타이틀인 Towards the Light, Will to Power는요, 우리 모두가 각각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빛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지를 담은 그런 타이틀인데요. 힘든 순간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에이틴이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들인지 알고 있으니까 자신을 믿고 더 나아가면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티니들의 고민이었던 왜 우리 애들은 자꾸 혁명을 하죠? 라는 질문에 저희가 내린 답입니다. 이 역시 트레저 시리즈에서 다시 찾은 소년들의 트레저와 관련이 있는 듯해요. 타인에 의해 혹은 스스로에 의해 계속해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려야 했던 소년들은 피버 시리즈를 지나며 자신만의 트레저 시리즈에서 앤서로서의 자신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내면의 꿈과 희망을 다시 찾게 된 순간 이들은 삭막한 Z차원의 꿈과 희망을 돌려주리라 결심한 듯 보여요. 자신들이 그랬듯 누구나 자신만의 꿈과 희망, 트레저를 발견할 수 있게끔. 부클릿에서의 장면들은 이러한 해석에 타당성을 부여해줍니다. 소년들은 여상이를 잃어버리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 답을 찾아내기 전부터도 예술활동을 금지시킨 가디언들이 미술관을 자신들의 벙커로 삼은 것과 가디언들이 희망을 태우는 모습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분노해왔거든요. 기억과 희망의 소중함을 여실히 알게 된 지금, 이들이 혁명의 의지를 불태우고 Z차원의 잃어버린 빛을 되찾아주려 다짐하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테죠. 또한 킹덤에서 앤서 무댓이 편곡에 활용했던 베토벤의 9번 교향곡에서 더 구체적인 힌트를 얻어볼 수도 있는데요. 9번 교향곡 환희의 송가는 자유를 노래하는 곡으로 인간으로서 당당히 살기 위한 자유를 얻어내고 모두가 형제인 미래로 나아가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될 자유와 그를 위해 꿈을 꿀 자유, 그것이야말로 에이티즈가 Z차원에 되찾아주고 싶은 것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연금술사 속 작가의 말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에이티즈가 곧 우리의 연금술사가 되어줄 것이란 것을 짐작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에이티즈의 세계관은 피버, 트레저, 더 월드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병 없이는, 열망 없이는 혁명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자신을 찾는 여정의 끝, 혁명의 시작에 이른 소년들. 과연 더 월드 편에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집니다. 청춘의 열병 끝,
운명처럼 Z차원으로 향한 8소년들. Z차원에서의 항해 중 잃어버린 여상을 구출하기 위해 찾아간 오래된 미술관에는 또 다른 여정이 소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여정은 여상이를 유리 감옥에서 꺼내주기도 전 환각연기에 취해 빠져버린 소년들의 꿈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요. 하지만 기억의 파편이 잔재된 꿈속 여정의 끝, 소년들은 비로소 앤서인 진정한 나를 되찾고 꿈속을 빠져나옵니다. 열병을 알았기에, 열망을 되찾았기에 소년들은 진정한 Z차원, 더월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더월드 시리즈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도 아주 간단한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번 편은 세계관 본편, 확장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계관 본편에서는 더월드 시리즈 속 부클릿과 뮤비 속 이야기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세계관 확장편은 에이티즈 세계관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싶은 티니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에이티즈 세계관이 평행세계와 루프물로 구성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가설부터 목격자의 이야기인 할라지아 해석, 골든아워 시리즈에서 이어질 이야기에 관한 궁예까지 다양하게 담아보았습니다. 에이티즈 콘텐츠를 텔텔 털어 준비한 편인 만큼 끝까지 따라와 주실 거죠? 다만세의 세계관 해석은 정답이 아니므로 새로운 해석이나 추가 해석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같이 토론해보면 좋을 포인트들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정이 통제되어 행복도 슬픔도 느낄 수 없는 곳. 텅 빈 눈동자의 사람들이 기계와 같이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는 이곳은 Z차원입니다. 사이버펑크에서 묘사되는 Z세계 역시 모두가 잠들어 있는 거짓들의 향연입니다. 꿈도 사랑도 사라진 무채색 도시 속의 사람들은 그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듯 일상을 보냅니다. 여느 때와 같이 광장과 거리, 학교, 건물에는 Z의 완전한 세계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기에 우리의 세계는 안전합니다. 작은 오차는 곧 균열이고 균열은 곧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흘러나오는 음악에 Z의 목소리가 묻히며 사람들이 끼고 있던 이니어 칩의 노란 빛이 약해집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의 얼굴에 비치는 감정, 당혹. 당신은 스스로를 언제나 의심하십시오. 사람들은 검은 페도라를 쓴 소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을 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이름을 내뱉습니다. 에이티즈. 이곳에서 에이티즈는 춤, 음악, 예술을 통해 획일화된 쳇바퀴처럼 사는 사람들을 깨우고 억압받던 이들에게 자유를 되돌려주기 위한 혁명을 이어가고 있던 것이었죠. 광장과 거리, 학교, 건물 곳곳에서 나타난 에이티즈는 이내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동시에 검은 해적단은 하늘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땅에서는 차단기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몸에 박힌 칩에 기계를 대자 몰려오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 그로 인해 혼돈과 공포에 빠진 사람들과 그들을 동요시킬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에이티즈. 여기에 그런 소년들을 쫓는 안드로이드 가디언까지. 아수라장 속 크로머를 이용해 사라진 에이티즈가 떠난 곳에는 혼란만이 남습니다. 그때 누군가 바닥에 떨어진 차단기를 주워듭니다. 한편 크로머를 통해 돌아온 지하 벙커에서는 에이티즈와 검은 해적단이 게릴라전 성공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게릴라전의 성공 비결은 단연 레프트아이가 만든 차단기. 이는 사람들을 통제 링크에서 차단하고 이후 검은 해적단이 사용하는 블랙 링크로 연결해 주는데요.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건 통제 링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까지야. 그 다음은 개인의 의지에 맡기는 거지. 빼앗긴 감정을 되찾는 순간 처음으로 마주한 공포와 혼란을 스스로 극복하기로 결정했을 때, 즉 스스로 의지를 갖게 되었을 때에야 자연스럽게 블랙링크에 접속되고 검은 해적단들이 그들에게 접촉합니다. 감정을 되찾고 난 후 정부 쪽에 서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그 사람의 선택임을 존중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첫 게릴라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에이티즈는 거듭 비슷한 형태의 게릴라전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정부의 압력 역시 점점 강화되며 감정을 되찾은 이들마저 다시 통제되거나 가디언들의 벙커로 연행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더 이상 게릴라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실감하는 에이티즈와 검은 해적단.
이제 그들은 가능한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자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울을 설치하고 창문을 가린 막을 제거하기로 한 첫 번째 목표 지점. 바로 이 시대 최고의 학교라고 불리는 프레스티지 아카데미입니다. 검은 해적단의 지하 벙커 안에 울린 비상신호. CCTV에 포착된 울고 있는 어린아이. 얼마 전 등교 중에 에이티즈와 검은 해적단의 퍼포먼스를 처음으로 보고 차단기를 통해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밝히는 아이. 그가 처음으로 감정을 깨닫고 바라본 학교와 이 세계는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형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으나 형은 아이를 가디언에게 신고하려 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과정을 겪고 나면 자신을 이해해줄 것이란 생각에 아이는 형의 집에 차단기를 가져다 댑니다. 그러나 감정을 깨달은 형은 아이를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Z차원의 40년간의 필수 교육과정의 끝, 졸업시험만을 앞두고 있던 차에 감정을 느낀다는 이유로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가디언즈 아일랜드에 끌려가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형이 끌려갈까 두려워진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아이의 형을 구해야 할지, 기존의 목표 지점이었던 프레스티지 아카데미로 향해야 할지, 한참 머릿속이 복잡해지던 에이티즈를 미소짓게 만드는 사실. 아이는 프레스티지 아카데미 학생이었습니다. 어쩐지 생경한 모양새의 에이티즈. 그들은 각자 구석구석에 숨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야의 무법자가 된 듯한 홍준과 민기, 거리의 파이터와 그의 서포터가 된 산과 우영, 경찰 신문을 숨긴 채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윤호와 종호까지. 그런 그들에게 도착한 블루버드 딜리버리의 메시지. 바이크 부대를 이끄는 연락책 여상과 성화를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 아카데미 습격을 위한 에이티즈의 언더커버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매끄러운 표면을 자랑하는 벽이 흡사 우주선 같은 모습을 자랑하는 프레스티지 아카데미.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요새와 같은 이곳은 Z세계의 최우수 인재들을 위한 명문학교입니다. 생후 6개월 이내 진행되는 검사로 입학 자격을 갖게 되는 아이들은 곧 입학시험을 통해 5가지의 계급으로 분류되어 교육받고 졸업 후 사회 곳곳에 효율적으로 배치됩니다. 다시 말해 프레스티지 아카데미는 미래의 지배 계층을 양성하여 Z차원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상징적 공간이었죠. 아이가 찾아오기 전 에이티즈가 이곳을 목표로 설정한 건 역시 Z차원의 뿌리부터 뒤흔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레스티지 아카데미 잠입작전. 뮤비에서는 이들의 고트한 승리를 상징하는 듯한 불타는 프레스티지를 보여주며 끝이 나는데요. 부클릿은 그 과정을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클릿의 내용입니다. 그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잠입에 성공한 에이티즈. 여상과 성화는 구석진 화장실에서 아이의 형과 접촉하는 데 성공합니다. 감정으로 인한 혼돈과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아이의 형을 위로하고 설득하는 그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이때 프레스티지 아카데미의 선도부 썬더가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썬더의 단체장인 여학생을 본 성화가 크게 동요하고 맙니다. 이전에 성화의 삶을 바꾸어준 A차원의 비프리팔치 소녀와 동일한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죠. 썬더의 등장으로 당황한 아이의 형과 동요한 성화 사이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한 썬더.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 여상의 기지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간신히 한 고비를 넘겼으나 학교 내부에서 혁명을 준비하던 소년들은 이윽고 형이 사라졌음을 알아차립니다. 곧바로 꼭대기층에 위태롭게 선 그를 발견하고 구하러 가는 우영과 윤호. 그리고 아래에서 그 모습을 그의 동생은 모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연신 형을 외치는 아이의 목소리에 가디언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위험해진 동생을 보고 다급해진 마음에 아이의 형은 발을 헛디디고 결국 옥상에서 추락하고 맙니다. 그 순간 크로머를 돌린 윤호가 그를 구해내지만 이로 인해 혁명 시작도 전에 정체를 들켜버리고 마는 에이티즈. 그렇게 에이티즈와 검은 해적단의 퍼포먼스가 시작됩니다. 천막으로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형형색색의 그래피티가 드러나고 감정이 없는 사람들 위로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차단기를 사용한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무렵 빛을 머금은 공이 어둠을 가릅니다. 곧 빛에 반사된 벽이 거울처럼 변하자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고 각성하기 시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붙잡으려는 가디언들. 혼란 사이로 에이티즈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선보이는 춤과 노래에 마침내 사람들은 잃었던 감정을 모두 되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가디언에 의해 아이가 인질로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썬더의 수장인 여학생을 따라 사라지는 성화. 애착의 아이와 성화를 부르는 여상의 목소리를 끝으로 아울로 챕터가 끝납니다. 프레스티지 아카데미 잠입 작전 이후 Z 차원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검은 해적단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며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세력과 시스템을 유지하는 세력 사이 긴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감정 유발자들을 향한 통제와 검열이 강해질수록 세상을 바꾸려는 그들의 의지 역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Z 차원의 서서히 균열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검은 해적단의 벙커에 모여있는 에이티즈는 사라졌던 성화에게 질문 세례를 퍼붓는 중입니다. 이어지는 성화의 말은 바로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성화는 썬더의 정체와 아이 구출 계획을 전달합니다. 썬더는 사실 Z의 은신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엘리트 레지스탕스 집단으로 썬더의 수장인 비프리 소녀로부터 아이의 위치와 구출 방법을 전달받았다는 것이었죠. 확신할 수 없지만 소년들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그 말을 믿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다음 목표는 아이가 있다는 페인장입니다. 감정을 가진 이들과 신체가 손상된 이들이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용광로에 던져지는 페인장. 이곳에 갇혀있는 아이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에이티즈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홍중, 윤호, 여상, 종호는 페인장에서 가디언과의 격투를 담당하고 성화, 민기, 산, 우영이 크로마를 활용하여 사람들을 검은 해적단의 벙커로 이송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썬더를 믿은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을까? 계획은 크게 틀어지고 맙니다. 예상과 달리 전원 무장을 한 가디언에 페인장에 있던 소년들은 전원 포위되고 구출하려던 아이마저 헤드 가디언의 손에 인질로 잡히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극비로 붙여진 검은 해적단 벙커의 위치가 노출되며 벙커에까지 가디언들이 들이닥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이때 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가디언들이 일제히 쓰러집니다. 고개를 든 소년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가면인들. 그중 한 명이 다가오더니 사람들을 피신시킬 것이란 말과 함께 접선 위치가 적힌 쪽지를 남깁니다.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돕는 가면인들을 믿어보기로 한 소년들은 그들에게 뒷일을 맡긴 채 크로머를 돌려 페인장으로 이동합니다. 공경에 처해 있을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페인장의 소년들이 포위당한 결정적인 순간 벙커에 있던 소년들이 등장하여 가디언들의 무기를 모두 용광로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인질로 잡고 있던 아이의 목숨을 위협하는 헤드 가디언. 아이를 구하기 위해 소년들은 다시 포박당하길 선택합니다. 크로머까지 뺏겨버린 절망적인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이의 형입니다. 벙커에서부터 소년들을 따라온 그가 비밀리에 잭나이프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소년들이 밧줄을 푸는 동안 아이와 헤드 가디언 사이 수상한 대화가 오갑니다. 그렇습니다. 배신자는 아이였습니다. 검은 해적단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이 형이 페인 처분을 당할까 불안함에 못 이겨 페인장으로 숨어든 아이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헤드 가디언과 거래를 한 것입니다. 벙커의 위치를 알려주는 대신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받기로 말이죠. 배신감을 느끼는 형과 에이티즈. 그러나 그들은 아이에게 선택을 바로잡을 기회를 줍니다. 이에 아이가 소년들에게로 걸음을 옮기는 순간 가디언들이 형에게로 다가갑니다. 이를 눈치챈 여상이 가디언의 발을 걸며 혼란을 유발하고 아이의 형이 동생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형제의 손이 닿기 직전 아이의 뒷덜미를 붙잡은 헤드 가디언이 아이의 형을 처형장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아이도 형을 따라 처형장에 뛰어들고 마는데요. 형제를 구하려 크로머를 움직인 민기. 그러나 그는 짧은 순간 둘 중 누구를 살릴지 선택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이의 형의 하반신이 용광로에 빨려 들어가자 처참한 마음으로 민기는 아이만을 구해냅니다. 이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쏟으며 형이 사라진 용광로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 사이 헤드 가디언이 크로머를 들고 있는 홍중을 노리며 달려듭니다. 그를 본 아이의 얼굴에 결연한 빛이 스칩니다. 다음 순간 헤드 가디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간 아이는
그를 안고 용광로로 뛰어듭니다. 찰나의 아이의 얼굴을 바라본 홍중. 아이가 홍중에게 남긴 말은 미안해요였습니다. 한편 도심 안으로 들어가는 검문소 앞에 멈춰선 버스. 버스에는 폐인장에 구조된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를 운전한 이는 바로 썬더. 검문할 필요도 없이 신원 보증이 가능한 그들이 바로 검은 해적단의 든든한 조력자, 가면인들이었죠. 더욱 시간이 흘러 썬더 본고지 앞 정원에는 폐인장에서 잃은 두 소년을 닮은 나무와 희생된 해적 단원들의 이름이 달린 꽃과 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에이티즈와 사람들의 머리 위로 별을 닮은 반딧불이가 반짝입니다. 이어지는 썬더 리더와 성화의 대화에서 그녀는 자신의 첫 각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리에서 노래하는 그라임즈 남매를 우연히 만난 어느 날 아름다움을 처음 느끼곤 자신에게 감정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 싶어 썬더를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A세계에서 춤추는 소녀를 보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던 성화. 그리고 Z 차원에서 노래하는 그라임즈 남매를 보고 썬더로서의 삶을 결정한 소녀. 마지막으로 바다 위 춤추는 그라임즈 남매를 보고 해적이 되기로 결심한 민기까지. 어딘가 닮아있지 않나요? 성화 역시 두 세계가 무언가 연결된 세상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곧 자신들과 뜻이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얻는 성화와 썬더의 리더. 그리고 그녀가 졸업 이후 Z의 의전 관리직으로 임명받아 마침내 Z와 대면하는 모습으로 부클릿은 끝이 납니다. 미친 폼의 뮤비는 부클릿으로부터도 더 시간이 흘러 거세어진 투쟁의 끝, 혁명의 완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보여요. 앨범의 컨셉 포토와 활동 당시 자체 콘텐츠의 이름마저 최후의 만찬이었다는 점 역시 이를 유추하게 합니다. 소년들의 마지막 작전은 에이티즈의 또 다른 항해를 위한 해적선 홀로그램을 Z 차원의 하늘에 구현하는 것. 이를 위해 4팀으로 나뉜 에이티즈의 역할은 뮤비 트레일러와 뮤비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호와 우영은 홀로그램을 만드는 엔지니어, 성화와 산은 사람들 앞에서 자유를 노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홍준과 여상은 자유롭고 거친 갱스터가 되어 그래피티로 혁명을 그리고 거리를 누빕니다. 마지막으로 민기와 종우는 모의 간부들의 공간인 라운지에 침입해 그들과 총격전을 벌입니다. 몸을 사리지 않은 투쟁의 결과 Z 차원의 하늘 위 그들의 해적선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기쁨을 자축하며 승리의 군무 타임을 갖는 제복티즈의 모습으로 마지막 혁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뮤비 초반 초승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에이티즈의 뒤로 떠오른 붉은 보름달은 혁명 동안 흐른 시간을 가늠하게 합니다. 관련 보도 자료에서 붉은 보름달이 체제 전복을 뜻한다고 밝힌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의 마지막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장면들은 아직 에이티즈 세계관이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깨진 크로머라 어쩐지 불길하지 않나요? 크로머가 차원 이동의 매개인 만큼 깨진 크로머로 인해 에이티즈가 또다시 차원 이동을 할 것이라 보이는데요. 그 증거는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윌 트랙리스트 프리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크레센트 파트 2를 기점으로 Z 차원이었던 배경은 미지의 차원을 의미하는 듯한 배경으로 바뀌며 다시 꿈날을 지나며 A 차원의 아지트로 변화됩니다. 계속해서 자유에 관한 화두를 던진 더 월드 시리즈. 무브먼트에서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형태의 자유를, 아울로에서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형태의 자유, 마지막 윌에서는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는 형태의 자유를 보여줍니다. 에이티즈의 혁명이 다른 혁명과 다른 점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세계관은 자유의 궁극적인 의미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과 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는 의지에 달려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릴라 티저 속 레프트 아이의 말이나 미친 폼 티저 속 감정을 되찾은 한 소녀가 홍중이 내민 손을 지나쳐가는 장면 역시 억압에서 풀려나지 않을 자유 또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이들은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요. 이를 통해 볼 때 더 월드 시리즈는 선택은 스스로의 몫이며 자유와 행복 역시 자신만의 길을 따라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말하려는 것 같아요.
피버와 트레저 시리즈에서도 말했듯 결국 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트레저 시리즈에서 찾은 열망으로 피버의 끝에서 함께할 동료를 만나 더 월드 속 역사를 바꾸어가는 에이티즈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에이티즈 미니 10집 골든아워에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별책 부록 세계관 확장편은 가히 다만세 에이티즈 세계관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이티즈 세계관이 평행 세계와 루프물로 구성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가설부터 목격자의 이야기인 할라지아 해석, 골든아워 시리즈에서 이어질 이야기에 관한 궁예까지 다양하게 담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티즈의 공식 세계관을 살펴봤는데요. 뮤비와 부클릿으로 진행된 스토리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한 편의 영화를 본 느낌이었지만 수록곡 속 가사들과 묘한 뉘앙스의 연출들을 모아보니 스토리를 관통하는 새로운 해석의 여지가 있었달까요? 바로 세계관에 관심 있는 티니분들이라면 아실 듯한 루프물에 대한 가설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에이티즈 콘텐츠 속 떡밥들의 기반화에 맞는 가설이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그치만 제법 그럴듯하며 알고 보면 재밌는 점이 많답니다. 이토록 촘촘한 에이티즈 세계관에 있어 해석을 가장 어렵게 한 요인이 바로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묘사였어요. 특히 뮤비와 부클릿, 콘서트 VCR, 자체 콘텐츠 등에서 비슷한 일이 조금씩 다르게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이로 인해 세계관 속 소년들이 데자뷰를 느끼는 장면도 보이고 그걸 지켜보는 티니들까지도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들이 유난히 많았죠. 그런데 그 사실 아시나요? 에이티즈 세계관에는 이처럼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묘한 기시감과 더불어 그로부터 시작되는 균열과 나비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건들까지 다 있다는 점. 에이티즈 세계관은 루프물입니다. 우선 이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 루프물의 정의를 알아볼게요. 타임 루프물, 골이나 원처럼 끝과 끝이 연결되어 특정 시간대가 무한 반복된다는 뜻의 루프가 메인인 작품을 말한다. 흔히 주인공 및 주변 인물들이 특정 시간대에 갇혀서 똑같은 비슷한 일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나온다. 대표적인 타임 루프물로는 영화 나비 효과, 엣지 오브 투머로우, 어바웃 타임 등이 있는데요. 해당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은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같은 시간을 반복하게 됩니다. 루프들이 반복되며 의도대로 현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하죠. 에이티즈 세계관에도 이러한 루프가 존재함을 유추하게 하는 근거들과 에이티즈가 루프를 깨는 존재라는 암시들이 데뷔 이후 지속적으로 등장해 왔습니다. 첫 번째, 루프를 암시하는 소재들.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에이티즈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루프를 암시하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사는 물론 앨범명과 트랙명, 무대 연출 등 곳곳에서 발견되는 반복과 원형, 고리, 메비우스의 띠, 체스 등의 소재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정말 끊임없이 영원히 나오는 반복되는 어떠한 것에 대한 가사들. 또한 앨범명과 트랙명이 무한 고리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한데요. 환상으로 구성되었던 트레저 시리즈 5앨범의 앨범명들은 서로 이어진 채 순환하며 그중 에피소드 파이널 앨범의 1번 트랙명과 마지막 트랙명이 연결됩니다. 심지어는 무대 연출에서도 원, 메비우스의 띠 등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이 반복되는 이미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요. 또한 게릴라 쇼케이스에서 체스판이, 나도케이 뮤비에서는 바둑판이 등장하며 궁금증을 자아냈었죠. 체스와 바둑 모두 만다라로 무한, 순환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루프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불가항력적 사건.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윤호영의 거듭된 죽음입니다. 앞선 피버 시리즈에서 여상의 희생으로 7소년들만 A차원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선도 함께 뒤틀리며 윤호영이 살아있는, 원래대로라면 8소년이 채다 만나기도 전에 시점이 되었었죠.
형을 살리려는 윤호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결국 윤호의 형은 시간을 되돌리기 전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설명할 세 번째, 네 번째 요소들은 타임루프물이란 근거이자 8소년들이 루프를 자각하게 하는 트리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세 번째,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묘사. 앞서 말했듯 에이티즈 세계관 내에서는 동일한 상황이 때로 다르게 묘사됩니다. Z차원으로의 첫 이동 이후 안드로이드 가디언들이 아지트를 습격했을 때 부클릿에서는 8소년이 함께 도망치는 데 성공했으나 엑스알콘에서는 사니가 안드로이드 가디언과 함께 떨어지며 희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에피소드 파이널, 윌의 마지막 전투를 묘사한 듯한 킹덤 앤서 무대에서 반복되는데요. 하지만 부클릿 속에서 용광로에 떨어지며 희생하는 것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건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이유를 고민해본 결과 루프가 반복되면서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게 아닐까 해요.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루프는 이미 바뀌고 있었고 소년들의 등장으로 시작된 나비 효과의 결과 그 루프가 깨질 것임을 예상하게 하려 한 KQ의 수작이라는 게 저희 담원서의 추측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시감과 나비 효과. 이는 소년들이 세계관 속 루프를 끊는 존재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타임루프물에서 루프는 끊어지기도 합니다. 루프가 끊어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에이티즈 세계관에서는 세 번째에 가깝지 않을까 해요. 엑스알콘에서 자신이 아직 쓰지 않은 미래의 일기를 발견하는 홍중이나 계속해서 떨어지는 병을 바라보며 기시감을 느끼는 종호의 모습들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정적으로 데자뷰와 댄싱 라이크 버터플라이 윙즈는 이 두 소재를 주제로 한 곡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에이티즈 세계관으로 돌아가 그들의 루프를 찾아볼게요. 대체 어떤 루프일까요? A차원에서 각자의 열병을 앓고 있던 8명의 소년들이 만나 서로의 구원이 되었으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다시 흩어지게 되고 홀로 남은 홍중은 꿈을 통해 검은 페도라의 남자로부터 크로머를 받게 됩니다. 크로머를 통해 Z차원으로 이동한 소년들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들을 만나 그들의 일을 승계받습니다. 이후 트레저의 과정을 거치며 혁명의 불씨를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Z차원 속 혁명의 끝, 소년들은 끝내 안드로이드 가디언에 의해 잡히게 되고 그 순간 다시 꿈에서 깨어나 검은 페도라의 남자로부터 크로머를 받던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루프물 소재의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와 같은 형태의 꿈을 매개로 한 루프인데요. 이때 소년들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없으며 자신들이 루프를 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같은 시간대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루프의 시작이 검은 페도라의 남자에게 크로머를 전달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스토리상 A차원의 소년들에게 최초로 크로머를 전달하고 Z차원으로 이끌어 검은 해적단의 일을 계승해줄 것을 요구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이 루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Z차원에도 8소년과 동일한 얼굴을 가진 8명의 소년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성화가 A차원에서 만난 비프리 팔찌의 소녀가 Z차원 썬더의 리더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예상해볼 수 있어요. 따라서 A세계의 소년들에게도 역시 Z세계에서의 또 다른 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에이티즈의 공식 콘텐츠에서 홍준 교수님은 A차원의 에이티즈와 Z차원의 에이티즈는 비슷한 역할이 아니라 한 바 있어요. 또 부클릿 내용 중 A세계와 Z세계, 이 두 세계는 서로 아주 다른 세계 같지만 무언가 연결된 세상 같다고 느꼈다라는 구절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에이티즈 세계관 속 루프는 아마도 태초의 Z차원의 소년들, 즉 검은 페도라의 남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소년들을 할라티즈라고 부를게요. 이건 저희 생각이긴 한데 평행세계를 가정할 경우 Z차원의 일은 일단 Z차원의 사람들이 해결하기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반대면 좀 약간 오지랖 티즈가 되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고민하며 이것저것 글도 써보고 그림도 그려봤는데요. 그러던 중 묘하게 익숙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더월드 에피소드 패러다임 프리뷰 영상에 나왔던 이 로고. 묘하게 비슷하지 않나요? 찾아보면 이 모양은 피버로드와 에이티즈 로고, 트랙리스트 등 세계관 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Z차원의 부조리함의 문제점을 느낀 Z차원의 8 소년들이 혁명을 시작했고, 혁명의 실패로 인해 안드로이드 가디언에게 잡히게 됩니다. 가디언즈 아일랜드에 있는 유리 감옥에 갇혔을 거고요.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간절한 염원으로 꿈을 통해 동일한 얼굴을 가진 A차원의 8 소년들에게로 크로머가 전달되고 그들이 Z차원에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갇혀있던 Z차원의 소년들을 만나 검은 옷을 승계받고 혁명의 역사를 이어받은 그들은 혁명을 이어가죠. 그리고 그 사이 A차원 소년들에게 승계를 마치고 제 몫을 다한 Z차원의 소년들은 유리감옥 속에서 서서히 기억을 잃고 소멸되어 갑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Z차원에서 혁명을 이어가고 있던 A차원 소년들 역시 끝내 혁명에 실패하고 안드로이드 가디언들에게 잡히는 순간 소년들은 할라티즈로부터 처음 크로머를 받은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루프의 재시작. 마치 꿈에서 꿈을 꾼 듯이 모든 기억을 잃고 루프를 돌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리하여 현 시점까지 루프가 헤아릴 수 없이 반복됨에 따라 A차원의 소년들과 Z차원의 소년들은 끊임없이 루프를 반복해 왔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에이티즈 이전까지의 상황입니다. 비로소 루프를 자각한 소년 에이티즈의 등장 이후 루프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피버 시리즈에서 해적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트레저 시리즈에서 진정한 답인 나를 찾은 이들은 더월드 시리즈에서 이 루프의 역사마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현재까지 Z차원으로 온 에이티즈의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Z차원에서 승계를 받은 뒤 미술관에 여상이를 구출하러 갔다가 환각에 빠져든다. 꿈속 여정을 지나 앤서로서의 진정한 자신을 되찾은 이들은 꿈에서 깨어나 혁명을 향해 나아간다. 에이티즈 이전에 루프를 반복하던 소년들은 이러한 과정 중 거듭 실패해온 듯해요. 트레저의 환상 속에서 좌절하여 멈추었을 수도, 간신히 환상 속을 빠져나왔으나 더월드 혁명의 과정에서 가디언들에게 잡혔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혁명 실패에 이르러 루프는 재시작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수없이 반복해온 역사의 기록을 따라가던 8명의 소년들이었으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트레저 여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만의 이름인 에이티즈로 끝의 시작이자 시작의 끝에서 진정한 혁명으로 나아가죠. A부터 Z까지 그 모든 자아를 아우르는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 에이티즈로 이 반복의 역사를 깨기 위하여. 트레저 여정 당시 소년들이 미술관 속 환각 연기로 인한 꿈속 여정을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한 순간 크레센트가 흘러나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더월드 편에서 혁명의 끝, 빛을 향해 나아가는 소년들에게 울려 퍼지는 크레센트 파트 2. 이 역시 어쩌면 또 다른 꿈, 즉 이 거대한 루프에서 이들이 빠져나왔음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앨범이 바로 더월드 스피노프 할라지아입니다. 홍준 교수님의 세계관 특강에서 할라지아는 더월드 시리즈의 스피노프작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던 세계관과 같은 세계관이지만 다른 시점의 별개의 스토리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앨범 역시 기존의 세계관과는 달리 목격자, 증인의 시선에서 혁명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감정을 깨달았으나 숨죽인 채 살고 있는 Z차원의 감정 유발자들의 시선입니다. 소년들이 처음 Z차원에 갔을 당시 그라임즈 남매가 찾던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들을 기억하시나요? Z차원의 주민들 역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타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으로 볼 때 여기서 그들은 할라티즈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할라티즈는 결국 안드로이드 가디언들에게 잡혀 사라지고 말았죠.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주민들은 그들이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과 비슷한 모양새를 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거든요. 난세를 살아가는 주민들은 종교를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아 쥐죽은 듯 살고 있습니다. 가사 역시 Z차원의 통제와 억압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종소리와 함께 새로운 8 소년들이 등장합니다. 진정한 혁명을 이끄는 에이티즈에 등장합니다. 같은 외모와 같은 복장의 소년들은 이전의 그들, 할라티즈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년들은 자신들이 에이티즈이며 이전의 그들과 다른 존재임을 세상에 알립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물체를 보며 루프를 자각하고 꿈에서 벗어난 윤호.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사슬을 끌고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여상. 할라아비와 동일한 포즈를 짓는 성화. 마침내 Z차원을 감싸는 번개 속 우영이 할라티즈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검은 페도라를 불태움으로써 소년들은 이전의 루프를 깨고 앞으로 나아가 우리만의 방식으로 끝맺을 혁명을 선언합니다. 곧 높이 솟아올라 있던 할라티즈의 상징물 할라아비가 불에 타 쓰러지며 오로지 에이티즈만이 남은 이곳. 소년들은 혁명을 강요하지 않고 먼저 행동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자신을 구하는 건 오직 자신이란 외침과 함께. 그들의 작은 몸짓은 폭풍 같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빈 껍데기와 같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던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뮤비 후반부 산이와 함께 하늘에 떠있는 굴을 끌어내리며 혁명에 동참하죠. 이윽고 소년들의 프레스티지 아카데미 혁명을 연상시키는 하늘 위 커다란 공이 떨어져 퍼지며 뮤비는 끝이 납니다. 노래 가사에서 거울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프레스티지 아카데미 혁명 때처럼 이 공이 벽을 거울로 만드는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라임즈 소녀의 목소리가 파란 구슬에 담겨 있었듯이 감정 유발자들의 생체 에너지를 빼앗아 모아둔 거대한 구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가 되었든 구는 곧 대지에 퍼지며 사람들의 감정을 되찾아주는 기능을 했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쿠키 영상에서 파랑새가 날아가거든요. 또한 앨범의 수록곡 실버라이트의 가사는 소년들 주변에 파란 옷을 입은 감정을 빼앗겼던 주민들이 결국 혁명의 불씨와 희망을 전하는 파랑새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이티즈가 루프를 끊는다면 그들과 연결된 할라티즈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Z차원 주민들의 시선에서 본 할라지아를 다루었다면 이제부터는 할라티즈의 시선으로 관점을 달리해보겠습니다. 원래라면 유리 감옥 안에서 서서히 기억을 잃고 소멸되었어야 마땅할 할라티즈들. 그러나 에이티즈의 자각으로 루프의 변화가 생긴 이상 그 나비 효과로 인해 할라티즈 역시 각성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차원의 소년들은 반복의 역사를 거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라지아 가사가 좀 이상한가 찰떡입니다. 유리 감옥에서 감정에 눈뜬 할라티즈는 자신이 깊은 곳으로 사라진다고 말하며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상이가 유리 감옥 속에 있을 당시의 감정을 묘사한다고 유추했던 밤하늘 속 가사와도 많이 닮아있죠. 그리고 듄의 곡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제를 벗어나 감정에 눈뜬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모래 언덕 아래에서 패배감에 절규한다. 그리고 스스로 묻는다.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이를 고려해볼 때 할라지아의 화자는 끝없는 루프 속에서 눈을 뜨고 감정과 기억을 잃어버렸음을 자각한 할라티즈로 보이기도 합니다. 할라지아 뮤비 리액션에서 윤호를 크로머 속에 있다고 언급하는 듯한 장면도 보이거든요. 루프의 상징인 크로머는 곧 모래시계, 즉 모래 언덕이죠. 유리 감옥에 위치한 가디언즈 아일랜드 또한 사막을 연상시키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하여 이들은 간절히 빛이 되어줄 할라지아를 부르고 있는 듯 보여요. 아직은 두려움만이 가득하기에. 또 그런 그들이 거울을 마주하고 갖는 의문. Who are you? 거울 속에 비친 넌 누구인가? 시대와 미래 사이에 난 어디에 있을까? 이를 통해 에이티즈가 그러했듯 할라티즈 역시 유리를 통해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을 찾는 과정을 거치고 있을지 모른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일 딱 한 발자국만 더 가봐서 이들이 이 과정 끝에 모든 감정과 기억을 되찾게 된다면 어떨까요? 할라티즈는 루프를 끊으려는 에이티즈의 움직임을 가로막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루프가 끊어진다면 할라티즈는 유리 감옥 속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월드 앨범을 기점으로 바둑과 체스 등 흑과 백의 대립 구도를 암시하는 소재가 반복적으로 나온 이유 역시 할라티즈와 에이티즈의 대립을 예고하기 위함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그런 할라티즈의 변화를 이젠 에이티즈 역시 느끼기 시작합니다. 루프를 깨달으며 할라티즈의 존재를 그저 과거에 내가 반복해왔던 역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소년들이 어쩌면 이들 역시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루프를 깨는 이 행동을 위해 곧 할라티즈의 희생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디스월드의 곡 소개에서 말한 당신은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의 의도와 에이티즈가 아울로 앨범에서 느낀 혼란의 이유도 명확해져요. 루프가 깨지는 순간 할라티즈가 소멸할지 모름에도 혁명을 이어가야 하거든요. 성공한 혁명과는 어울리지 않은 아울로의 가사들, 지금까지의 과정을 바탕으로 한번 분석해볼까요? 루프를 깨기 위해 할라티즈가 소멸되는 것을 묵인해야 한 에이티즈.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믿었던 이들의 신념은 누군가의 삶을 직접 파괴해야 한다는 현실에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년들에게도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루프를 깨지 않으면 다시 역사를 반복해야 할 테니까요. 곧 자신들이 루프를 깨려는 이유가 자신들을 위해서인지 대의를 위해서인지도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곡의 마지막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소년들은 괴물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에이티즈의 자아와 열망이 강해질수록 할라티즈의 각성 역시 가속화됩니다. 묘한 대립구조로 이어지는 듯한 상황, 긴장감이 감도는 대치 속 에이티즈에게 내일이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미친 노래인데요. 사실 이 노래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아니긴 한데요. 좀 미쳤습니다. 체면은 에이티즈와 할라티즈 간 대립의 절정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할라티즈의 각성이 극에 달하며 그들 역시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든 루프가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할라티즈와 루프를 깨려고 하는 에이티즈는 서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1절은 에이티즈를 회유하는 할라티즈로 보여요. 혁명이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은 허상이고 거짓이며 오히려 깊이 스며들수록 눈이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라 말합니다. 에이티즈의 혁명을 포기시키려 하는 할라티즈. 다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죠. 혹시 지금 이 모든 상황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나도, 이 모든 건 누군가 짜놓은 환상의 대본은 아닐까? 비난하는 이 없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에이티즈에게 이 모든 것을 순응한다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반면 2절은 할라티즈를 설득하려는 에이티즈입니다. 내면의 혼란과 불안에도 거짓에 눈 감지 않으려는 의지를 꺾지 않는 이들. 마르고 닳았던 이 가뭄 속에 비를 내릴 때 비로소 넌 내가 누군지 아닌지 알게 된다며 먼저 자아를 찾은 이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을 건넵니다. 어둠 속에, 미로 속에 있는 너를 그대로 두지 않을 테니 감은 눈을 뜨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 루프가 깨진 세계로 나오라고. 앞서 트레저 시리즈에서 소녀들이 꿈속에 갇혔을 때 그들이 꿈속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자아가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들의 형상으로 표현되었었는데요. 그 대립 끝 소년들은 진정한 나라는 답을 찾아 꿈에서 빠져나왔었죠. 그리고 이 구도는 루프물을 전제로 할 때도 동일하게 전개됩니다. 커다란 루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루프를 깨려는 에이티즈와 그들이 루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할라티즈.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루프의 존재를 전제하니 조금 더 흥미로워지지 않았나요? 실제로 루프와 할라티즈를 전제한다면 자아 탐색과 내면의 성장, 자유를 말하는 에이티즈의 세계관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루프 속에 갇혀 계속해서 춤과 노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에이티즈의 시도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는 과정에서의 좌절과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루프 속에서의 갈등 역시 안주하려는 자신과 변화를 갈망한 자신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결국 루프를 깨고 진정한 혁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한계를 넘어 자유를 향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들의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에이티즈에 가장 어울리는 세계관이 아닐까요? 우영 흑막설. 댓글로도 많이 주셨듯 흑막설이 끊이지 않는 우영이. 그러나 일단 홍준 교수님의 세계관 특강에서 비밀스럽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멤버는 없어. 흑막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우영이는 가장 먼저 루프를 알아챈 존재가 아닐까 해요. 가장 먼저 깨어난 존재. 모두가 잠들어 있던 일루전에서 우영이는 홀로 수면에 비친 나를 마주합니다. 자고 있는 소년들로 시작하는 웨이브에서는 유일하게 자는 모습이 나오지 않죠. 앤서에서 역시 우영이는 홀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연출은 대개 이 상황을 전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돼요. 잠에서 가장 먼저 깨었기에 유일하게 잠자고 있는 멤버들 사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영이가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드로이드 가디언을 막기 위해 희생하던 산이를 말리는 듯한 안무가 있거든요. 사실 산이의 희생은 뮤비와 부클릿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장면입니다. 제법 묘하지 않나요? 미래의 언젠가 혹은 과거의 언젠가 산이가 소년들을 위해 희생했었고 그걸 알고 있는 우영이가 거듭 산이를 말리는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또 산이는 그 손을 꼭 잡고 그대로 희생합니다. 미친 것. 구원소사 언제 안 재밌는데. 여상 파랑새설. 일단 여상이가 또 서사가 많은 친구긴 하죠. 유일하게 유리 감옥에 갇혀 트레저 여정을 함께하지 못하기도 했고 갇혀 있었기에 여러 구조 요청을 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드론을 보내고 농구공을 돌리고 촛불을 불고 파란 나비를 보냈습니다. 블루버드 딜리버리로 결전의 날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중 가장 눈여겨볼 점은 차원을 넘어 전달한 메시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야간비행 뮤비와 부클릿에서 여상이는 Z차원에 홀로 남아 갇혔음에도 A차원에 있는 소년들에게 자신의 드론을 보내 살아있음을 알렸어요. 크로머가 깨진 지금 결정적인 연락체 파랑새가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파랑새가 처음 등장했던 할라지아의 소리를 잃은 파랑새 파트가 준이 형이 애초에 여상의 염두에 두고 쓴 파트 같았어요. 사실 소리를 잃은 파랑새는 세계관 내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듯해요. Z차원의 주민들일 수도 있고 실제로 목소리를 잃었던 그라임즈 소녀일 수도 있고 어쩌면 파란 유리 감옥에 갇혀있는 할라티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잇는 것은 여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상이는 희망의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가장 처음 기억나는 상이 파랑새 상인 드론 동아리 출신 여상이 닿네요. 할라치즈 뮤비 속 숨겨진 파랑새의 비밀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 홍중이 뒤에 써있는 숫자 보이시나요? 저 숫자를 영문으로 변환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어째 블루버드, 파랑새와 비슷한 모양새죠. 그렇기에 이를 블루버드로 바꾸려면 12와 2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미친 폼을 타이틀로 한 정규 2집 발매일이 12월 1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미친 폼은 앨범 발매일 기준 최소 3년 전에 완성된 노래입니다. 어쩌면 이거 정규 2집 발매일, 그러니까 에이티즈의 마지막 전투일, 즉 혁명의 날을 예고한 암호가 아니었을까요? 검은 해적단을 따르는 이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숫자의 배열을 활용하여 혁명의 날 모두가 모일 수 있게끔 하려는 에이티즈의 큰 그림이 아닐까. 마치 블루버드 딜리버리 여상이가 결전의 날을 전달한 것처럼요. 성화 요주의 인물설. 성화는 주목해야 할 점이 많은 멤버 중 하나입니다. 첫째로 이건 편집을 하다가 느낀 건데
나름 서사를 생각하며 고심에 넣은 장면들이 대부분 성화더라고요. 원더랜드에서 토끼굴을 닮은 굴 속 성화라든지 촛불을 부는 듯한 모션이라든지 의미 있는 단체 군무마다 대부분 센터에 있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할라지아에서 성화는 묘한 메시아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여상이를 구한 것도 성화였잖아요. 뮤비 마지막에 파랑새를 따라가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Z차원의 하수인인 것 같기도 하고 흰머리의 그라임즈 남매 같기도 한 정체불명의 네 사람을 만나서 비프리 팔찌를 줍게 되죠.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요한 키를 가진 인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특이점, 비프리. 유일하게 제3여성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돌 세계관에서 제3여성이요. 사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만 지금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릴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혁명의 끝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다시 A차원 현실로 돌아온 소년들. 느닷없이 돈을 벌고 또다시 세상에 순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많은 에이티니들이 당황하고 세계관 자체가 흔들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혁명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냐 걱정도 하고 화도 냈는데요. 저희도 이번 부클릿을 보고 묘하게 슬프고 착잡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루프를 깨고 그 많은 시련과 혁명과 고난을 반복하며 드디어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모든 여정은 오로지 8명만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동시에 하나도 변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스토리를 생각해보니 우리 20대와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살이 되어 호기롭게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노력의 결과가 꼭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는 세상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노력은 자신만이 기억하는 추억이 되어버리고 결국 우리는 돈을 쫓아 현실에 타협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마음속에 자신의 꿈을 품고 말이죠. 골든아워는 어쩌면 모두 20대 그리고 그 20대의 열병을 그리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에이티즈의 세계관은 사실상 우리가 주인공으로 두고 있는 8명의 성장서사입니다. 멤버들의 나이 그리고 팬들의 나이에 맞추어 그때 할 수 있는 고민들과 행동들을 담고 있는데요. 앞서 골든아워 궁예편에서 20대 중반이 된 멤버들의 나이에 맞추어 새로운 캐릭터가 부여되고 새로운 서사가 전개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시작점이 20대의 열병을 겪기 시작한 골든아워 파트 1이 아닐까 합니다. 10대 때 겪었던 열병 역시 매우 힘들었지만 20대의 열병은 어쩌면 더 지독하고 냉혹합니다. 10대에는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지만 20대에는 각자의 길을 따라 흩어지게 되고 혼자 현실에 남게 되거든요. 다들 아시지 않나요? 함께 수능을 준비하며 하루 종일 함께 공부하던 10대 때와는 달리 20대부터는 어느 순간 정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친구들을 볼 수 있잖아요. 10대 때 함께했던 친구들과는 간혹 만나 그때의 추억을 회상하며 마음을 달래고 바래진 꿈을 들여다보는 것에 그치게 되죠. 골든아워 1집 엠티박스는 어쩌면 그런 우리들에게 꿈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지난 이야기를 흘려보낼 수 있어, 다음으로 가자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듯해요. 어쩐지 위로가 되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에이티즈가 아니지 않을까요? 편도로만 가는 에이티즈, 꿈을 어떻게 안 쫓겠어. 즉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에서 이 8명의 청춘들이 계속해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질 듯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골든아워 시리즈에서 이어집니다. 이제 진짜 1막 안녕! 혹시 오늘 우리